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1941년 식민지 조선의 젊은 시인은 자신의 한국 이름 윤동주를 버리고 히라누마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한다. 일제의 탄압과 일본 유학을 위해서 윤동주의 집안에서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다. 창씨 개명을 하고 얼마 후 시인은 이날의 참담한 심정을 읊은 참회록이란 시를 쓴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젊은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은 이날의 참담한 심경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청동거울을 선택한다. 청동거울은 5000년 전 한민족 국가가 처음 생기던 때에 칼, 방울과 함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청동거울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샤먼들의 의식 속에도 이 청동거울은 등장한다. 네 아버진 일찍까지 갔다야. 큰 무당이 되겠시다. 사람 살려요. 시인 윤동주가 죽고 몇 개월 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리고 5년 후 발발한 3년간의 내전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가 된다. 그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60년 서울의 골동품 가게에서 한 중년의 미국인 여성이 이 한국의 고대 청동거울과 인연을 맺는다. 그녀의 이름은 존 카터 코벨. 1910년생인 코벨 박사는 미국에서 일본 미술사 관련한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본에 거주했던 학자이다. 당시 하와이 대학 교수였던 그녀가 덕수궁 근처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10를 주고 청동거울 2개를 구입한다. $10라는 우스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는 이 청동거울의 가치를 알아본다. 훗날 코벨은 이날 청동거울을 구입한 일을 칼럼으로 남기게 된다. 동경 2개, 이건 모두 아주 얇고 지름은 7cm가량 된다. 그렇지만 전혀 고려시대 동경 같지는 않다. 오히려 중국 한나라 동경에 더 가깝지만 그러기엔 이들 동경은 너무 얇고 무늬도 너무 단순하다. 한나라 때 동경은 대부분 내 방위를 나타내는 사신도나 12지의 동물 혹은 도교의 상징으로 서방 세계를 지배하며 유명한 천도복숭아밭을 갖고 젊음과 사랑, 장수를 상징하는 서왕모를 흔하게 새겨 넣었다. 이런 서왕모상은 지금도 한국의 절 명부전에 지장보살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영원한 젊음과 사랑의 상징인 그녀의 존재는 명부전의 세 벽면에 꽉 들어차 똑같이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10명의 저승 심판관 시왕들로 인한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경쾌하게 해주는 듯하다. 그리고 일본인 고고학자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청동거울이 2000년 전 것임을 확인한 코벨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긴다. 이제 나의 가짜 같은 진짜 동경은 호놀룰루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존돼 있다. 미국에 한국 미술만 다루는 박물관이 선다면
나는 2000년 전 한국 땅에 퍼져 있던 신앙 형태를 밝혀주는 이 동경을 기증하겠다. 이들 동경이 그 머나먼 옛적부터 오늘날 호놀룰루 내게로까지 전해올 수 있었음은 분명히 기적이다. 2000년 전 한국인의 유물이 하와이의 미국인인 자신에게 온 것에서 어떤 숙명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일까? 서양인으로서 일본 고대 미술사의 최고 권위자였던 그녀가 남은 여생을 일본 고대사 연구 대신 한국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50평생 동안 일본 미술사 전문가로 살아왔던 그녀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연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시인 윤동주의 이름은 그가 남긴 시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코벨 박사 역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존 카터 코벨의 이름을 알고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드물다. 그것이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존 카터 코벨의 양력은 이렇다. 1910년생인 그녀는 젊은 시절을 일본의 고대 미술사를 연구하면서 보냈다. 1941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본의 선화가 세수 연구로 일본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다이도 큐지에서 오랫동안 불교 미술을 연구하던 코벨 박사는 1959년에서 1978년까지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하와이 대학에서 한국 미술사를 포함한 동양 미술사를 강의했다. 대학을 정년 퇴임하고 아들 앨런 코벨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수많은 한국 관련 저술과 칼럼들을 남겼다. 코벨은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을 남겨준 2000년 전의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벨이 한국인들에게 매료된 것은 단순히 고대 한국인들이 남긴 화려한 유물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코벨이 주목한 것은 이런 예술품들을 남긴 한국인 그 자체였다. 코벨이 생각했던 한국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풍류라고 하는 미학적이며 심리적인 이 단어의 첫 글자는 바람이라는 뜻이고 다음 글자는 흐른다는 뜻이다. 일본에서 풍류를 연구하는 동안 중국 시인 왕웨이와 타오 위안민과 중림칠연의 시를 읽었다. 그 시들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떠나 매화나 달의 아름다움을 찾는 선승의 건박한 생활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속물적인 도락이었다. 1976년 여름에 접한 한국의 풍류는 보다 명확해 보였다. 풍류는 엘리트를 위한 절묘한 음식 맛이 아니라 시인 김삿갓 씨나 기생 황진이가 그런 것처럼 솔직하고 매인대 없이 사물을 즐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풍류에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 머지않아 죽음이 올 테니 우리는 살아가야지 하는 실존적 느낌의 움직임이 가득했다. 코벨은 한국인을 설명할 때에 솔직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이것은 추상적인 한국인이 아니라 그녀가 10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통해서 체험으로 겪은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코벨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과 지낼 때에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도 했다. 코벨은 일본인들을 사랑하지만 일본인들을 믿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코벨의 한국인에 대한 이해는 코벨이 고대 한국 예술품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된다. 코벨의 칼럼 중에 고대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비교한 글이 있다. 1980년 나는 유네스코 강당에서 세대의 영사기로 컬러 슬라이드를 비춰가며 한국, 중국, 일본의 예술 형태를 통해 극동의 세 나라를 비교하는 강연을 했다. 세 나라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할 말을 찾다가 영어의 C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떠올렸다. 중국은 통제, 한국은 무심함, 일본은 자기적이라고. 이런 대비는 삼국의 도자기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국 도자기는 가마와 유약의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 특히 도자기에서 완벽의 경지를 이뤄냈다. 한국의 도공은 언제나 자연스럽기 짝이 없고 무심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도자기에는 도공의 기질과 불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그대로 반영된다. 일본인들은 15세기 이도다완 전쟁에서 보듯 이러한 한국적 무심함을 높이 취해서 과도하게 발전시킨 나머지 그들의 도자기는 자의식이 담긴 자기적인 것이 됐다. 일본인들은 가마에서 구워낸 화병의 한 귀를 일부러 구부리거나 깨버림으로써 한국 도자기가 갖는 것 같은 무심함의 미를 주려고 한다. 미국인이 보기에 한국 도자기의 이런 무심함은 솔직함과 통한다. 내가 일본의 교토보다 서울에서 더 편히 지내는 이유는 지극한 미소로 일관하는 교토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솔직한 서울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코벨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이유가 자신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한국인들도 당황할 정도로 한국인에게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인의 솔직함이 모든 서구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And according to one of your colleagues, they say you used your hands to anally penetrate. What? Hey! No, it's just a dongjin. It's a Korean thing. 그리고 물론 모든 한국인이 솔직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코벨은 학문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한국 학자들, 그녀의 표현대로 한다면 일본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원로 학자들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코벨 저술의 편역자이기도 하고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코벨 박사를 접했던 김유경 씨는 당시 코벨과 한국 학자들 사이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좋은 박사는 자신의 이런 지필 작업을 타자기를 곡괭이 삼아 한국 문화의 광산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한국 문화사에 당황한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일부 학자들의 반발로 거의 쫓겨날 지경까지 되었지만 이 강단 있는 여성 학자는 눈도 깜짝 않고 그렇다면 더욱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다고 나섰다. 코벨이 미국인이라서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편하게 지낸 것일까? 혹시 그녀의 천성 자체가 한국인과 비슷했기 때문은 아닐까? 역사학자로서 코벨은 정치적 목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을 당연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가식과 거짓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그녀의 타고난 성격이었을지도 모른다. 공자가 자신의 철학이 구현된 이상적인 사유로서 동방의 나라를 이야기했듯이 코벨 역시 자신이 평생을 연구하던 고대 예술 작품들의 원형을 한국인들에게서 찾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코벨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코벨은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일본인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 1982년 처음 일본의 역사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변형된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무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쓰인 몇 줄 글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청소년들은 곧 군인 정년기가 된다. 노골적으로 군을 미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본 당국은 자기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나설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1982년 우경화된 교과서를 읽은 일본인들이 어른이 된 오늘날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인들은 과거 전체주의 시대의 일본을 미화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증오를 표출시키는 일본인들에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코벨은 무엇을 보고 반세기 전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녀가 이야기한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고대 일본 왕조의 뿌리가 한반도와 대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코벨의 주장이다. 그런 일본인들의 상황이 일본을 우경화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코벨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녀의 예언은 일정 부분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코벨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야 기마족의 열도 정복사를 이해해야만 한다.